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2월 10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성황밴드를 제외하고는 또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크진 않았지만 일부 이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일단 증시 동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 10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6,300억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3,200억 외국인 투자자 이탈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900억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300포인트로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고요. 크게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상황으로 코스피가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우리나라도 연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설이 있기 때문에 그 설까지는 사실 크게 이 코스피가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위치상으로도 이전에 조정을 받던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관세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한번 이 대규모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반도체 관세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의 좀 압박이 또 한번 나오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일단 잘 버티고 있는데요. 조금은 이제 불안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10조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그 이후에 7천억 밖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거의 매수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지금 금융 투자 위주로 열심히 매수를 해주지만 그 외에 다른 투자자들은 크게 매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언제 다시 유입이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이번 주 목요일은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설 전에 마지막 장이고요. 설 연휴 이후에 바로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진행되는 그 한 주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코스피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도 크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씩 고점이 낮아지면서 눌러지는 형태고요. 21선과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3,2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9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요.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오히려 반등을 했고요. 니케이도 2%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은 보합이었고요. 그래서 니케이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에 대한 발의가 많아질 걸로 기대를 했고요. 시장에 이제 유동성 자금이 많아지면서 시장 금리가 이제 치솟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니케이의 지수는 끌어올리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제 일본의 장기 금리를 눕히면서 좀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좀 촉진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최근에 이 수급은 니케이로 좀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이제 0.9%, 1% 가까이 올라갔고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계속 줄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121선까지 이탈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데요. 확실히 24,000포인트를 넘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 부근에서 계속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물가 지표라든지 혹은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합의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란, 중동 쪽 이 이슈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좀 이 시장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시장에 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AI라는 그 구심점이 확실하게 등장을 해서 이제는 AI 버블이 아니라 우리는 AI에 투자를 할 만하다라는 결론이 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시장은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달러는 1461원이고요. 네, 비슷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려갈 듯 말 듯 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확실히 다시 내려가는 사이클로 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이제 4월까지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원달러를 비롯해서 나머지 환율들도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하게 볼 건 없고요.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관세 합의에 이행 지연을 하고 있다라고 경로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지금 찌르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급하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 올 11월에는 중간 선거가 있고 그 중간 선거 전에 있었던 이 지방 선거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물가를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투표자들의 그런 이제 체감이 들 수 있도록 뭔가 회복이 된다는 실감이 들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를 좀 더 빠르게 앞당겨서 본인의 성과를 강조하고 그리고 그 미국 내에 있는 제조업을 빠르게 부활시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전기료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전기료를 낮추는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낮추느냐? 에너지 투자를 확대를 해서 그 에너지에 대한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점을 두고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번에도 1호 투자에 대한 안건이 미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얘기가 나오는 것이 몇 개 있었죠. 데이터 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그 다음에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그리고 원유 선적에 대한 항구 등 그래서 초점이 가스와 원유에 집중된 것과 그 다음에 광물에 집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서야 지금 이제 미국이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빠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지수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 지표 지금 큰 변동 없습니다.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큰 변동 없이 진행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금값, 은값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원자재 가격 없습니다. 채권금리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2%대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나라 금리라든지 일본 금리도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일본의 금리가 치솟으면서 좀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조금씩 안정화는 되고 있다. 아무래도 마냥 장기금리가 높아지도록 두진 않겠죠. 그래서 일부 국채에 대한 매입을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대응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저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네, 특별한 사항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도 900원 하락했고요. 94,5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따라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무리 백날 차트 지금 들여다보고 거래량 분석하고 누가 매도를 하니 개미를 턴다더니 그런 상황은 전혀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거래량 죽은 채로 그냥 왔다 갔다 시장의 흐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단지 두산에너빌리티를 움직일 만한 그런 소스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소스가 주목이 되면서 한번 힘을 받으면 강한 거래량과 함께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뭔가 이 협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유동성 자금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거나 혹은 이 우리나라 특히 명절 전에 있는 그런 이 상황들이 또 시장에서 좀 빠지는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는 상황으로 가거나 한다면 충분히 저는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내일 모레 내일이죠. 실적 발표 있는데요. 4분기 실적 사실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재 주가는 지금 4분기의 실적을 보고 올라온 게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수출입니다.
그 수출을 보고, 그죠? 그 수출이 되는 순간 이제 2조, 영업이익 2조라든지 그 이상 3조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본 것이기 때문에 뭐 4분기가 지금 몇 천억이 나왔니, 몇 백억이 나왔니,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어닝 쇼크가 나와도 사실 뭐 3, 4%에서 하락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그대로 다시 올라올 겁니다. 며칠 만에. 그래서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금방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수출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 영업이익 2조, 3조를 어떻게 만들지를 시장에서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만큼 이제 현실화, 그죠?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제 기대에 대한 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소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3월부터 해서 서서히 등장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뭐 차트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요. 그냥 시장 따라 움직이고, 우리는 그 3월에 있을 상황들이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국 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적었고요. 뭐 이번 주 옵션 만기도 있고, 뭐 이 들어왔던 수급들 뭐 시장 안 좋으면 금방 빠져나갑니다. 보셨잖아요, 그죠? 2월 4일에도 들어왔다가 금방 뭐 시장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바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급도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대건설이 이제 MSCI 리밸런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리밸런싱 이슈가 넘어가고 나면 현대건설도 이제 확실하게 그런 미국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협상이 중요하다. 일단 10만 원 이상을 디폴트로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차곡차곡 이제 레벨업을 하듯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때가 되면 움직일 거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매도 크게 없었고, 기관 투자자도 뭐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N자로 좀 크게 못 가고 시장에서 원자력 테마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떨어질 수도 있고요. 60에서 한번 찍고 갈 수도 있고, 일단은 언제 그 소식이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한전기술도 특히 그 미국에 대한 프로젝트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한번 그런 프로젝트 기대감이 나오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켜봅시다. 외국인 투자자는 26,000주 매도를 했고요. 4일 정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일부 매도했는데요. 기관 투자자 뭐 꾸준히 매수했었고, 뭐 특별하게 수급 중요하지 않습니다. SNT 에너지도 바닥 라인 근처에서 추세 라인 그리면서 쐐기 형태로 수렴하고 있고요. 지금 뭐 시장이 반등하면 올라가겠지만 특별한 움직임 없다. 그러나 음운구름 돌파하면서 서서히 이 추세 전환을 만드는 그 과정은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래량이 크게 터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길을 모았다가 또 한번 크게 터지는 그 구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오늘은 특별한 움직임 없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BHI도 8만원대 저항을 받고 있고요. 조금씩 눌러집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도 뚫어 나갈 듯 하면서 쭉 조정을 받았었고요. 이번에도 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차트만 보면 그냥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BHI가 속한 그 시장 상황이 중요하고, 에너지 시장으로 다시 시장이 수급이 몰리는 그 상황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좀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원밴드는 1% 정도 반등했고요. 35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32,700원. 뭐 조선 관련 종목이라서 조금 더 힘을 이 원자력 테마와 다르게 받는 것 같고요. 차곡차곡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요것 또한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돌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관련 테마로 엮일 수 있고요. 조선과 함께 지금 이제 원전 기자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성원밴드는 꾸준히 외국인 투자자 지분 늘리고 있고요. 30% 이상 유지해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 일부 매도하고 있지만 뭐 이전에도 바짝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성원밴드 한번 힘을 받으면 아주 빠르게 위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웅은 이제 1,200원 하락해서 3.9% 조정받았고요. 29,600원입니다. 뭐 올라갈만 하면 계속 눌러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양봉, 음봉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 눌러지는 형태가 조금 더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태움 같은 경우도 추세 전환 잘 했지만 일단은 저런 이제 원자력 테마들이 움직이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이 주가를 빼는 형태가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등락폭이 너무 큰 종목이라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5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6만 8천 주 매도하면서 어제 매수했던 거 그대로 뱉었고요. 사실상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매수 없고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 뭐 큰 매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움 같은 경우는 크게 아직 시장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지는 3.5% 하락했고 24,600원 정도로 진행되었고요. 고점 라인 근처에서 마찬가지 조금씩 눌러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오진 같은 경우는 61선 타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더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17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10만 주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1.3% 하락해서 계단 라인 계속 그리고 있고요. 8,160원. 뭐 비슷한 구간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만들어가는 느낌이죠. 이 상한가를 이제 유지해주고 그 라인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뭐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 라인을 만들어가는 세력이 다시 올릴 만한 상황이 오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도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기술도 똑같죠. 투자 경고 종목이지만 그게 풀리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그러나 혼자 이렇게 튀어가진 않을 겁니다. 저 테마들이 같이 움직일 거고요. 일단은 우리 기술 계속 잘 유지해주면서 고점 라인 버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아직까지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지루하게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이 대미투자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미투자법이 지금 1호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결정이 아직 안 됐고요.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원자력이 될 수 있고, 뭐 에너지 인프라가 될 수 있고, 전력기기 쪽, 그 다음에 혹은 뭐 이 셰일가스 쪽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일부 얘기들이 다 거론되었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도 가스 쪽, 원유 쪽, 그리고 천연 다이아몬드 쪽, 이런 쪽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좀 분야가 다르긴 한데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모두 다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우리나라가 어제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제는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3월 9일 전에는 통과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워싱턴에서도 네, 이 부분을 좋게 인정을 했고요. 당분간은 관세에 대한 인상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뭔가 또 이제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 관세에 대한 수단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단기간에는 그런 상황은 없다. 그럼 우리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자력 테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대미투자법에 이제 원자력 테마가 어떻게 엮이는지를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월 이제 대미투자법 초에 이제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산업장관이라든지 그런 이제 외교부 장관들이 이제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오픈되었을 때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게도 원자력 테마가 1호 투자로 포함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우리 기대치와는 다르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게 포함이 된다면 확실히 이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되고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미투자법에 이 통과 전에 우리가 벌써 이제 시행 전에 후보 프로젝트를 살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대미투자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을 해서 AI 통상에 이렇게 생산적 금융을 322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국 관세 인상 압박 등 급변한 통상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 속도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해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한다라는 방침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지를 살펴보면 첨단 혁신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대출 보증, 투자 및 AI 전환 컨설팅 등의 수단을 활용해서 향후 22조 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산업 등에는 향후 5년간 50조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수출입은행은 원전, 방산, 인프라 등 초대형 전략 소주 분야에 향후 5년간 100조 원으로 산업을 뒷받침하고, 네, 그 외에도 이제 특별 금융 등 향후 이제 5년간 또 이렇게 150조를 지원을 합니다. 딱 이제 이 정부의 지원안을 봤을 때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그런 수출 활력을 위해서 일단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철강 관세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강을 좀 살려야겠죠. 그리고 원전, 방산, 인프라 쪽에다가 100조 원을 이제 뒷받침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쪽에 상당히 지금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요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될지 일부 이제 힌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이제 핵 잠수함과 원자력, 조선 관련해서 범정부 대표단을 구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르면 이달 말에 방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국회가 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전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달 말에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 이미 협의할 거니까 빠르게 그냥 통과시켜라 라고 또 압박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수단이 아닌 이제 대표단이 방문을 한다라는 것을 임박했다라고 오픈을 하면서 더 압박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대미 투자 상황에 따라 방한 시기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이 부분을 압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범정부 형태로 지금 이제 원자력 협력과 잠수함, 조선 협력이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하고요. 딱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상당히 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나면 저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고요. 네, 그 대미 투자에 대한 주요 포인트들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 쪽, 그 다음에 원자력 쪽, 핵 잠수함 쪽,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이 확실히 부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주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3월, 2월 말부터 해서 3월 들어가면서 4월, 5월, 6월까지도 계속 이 이슈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단기간에 결론이 나든 안 나든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요 부분이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실망스럽게 혹은 예상보다 적게 시장에 참여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 사실상 지금 올라와 있는 주가들은 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대만큼 혹은 기대보다 더 많이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힘을 받겠죠. 네, 저는 조금 더 후자 쪽으로 지금 힘을 주고 있고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미국이 에너지에 대한 부족으로 좀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줄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대형 원전에 대한 투자를 SMR로 급히 선회해서 SMR에 대한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향후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대건설의 SMR 파트너 홀텍이 기업 공개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14.6조 원으로 기대가 되고요. 홀텍사도 이제 증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홀텍사는 이제 올 상반기에 이 착공을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래서 그 현대건설이 수혜를 본격적으로 볼 겁니다. 홀텍 산업도 이제 많이 세계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루마니아 SMR 쪽이 최종 투자 결정이 임박했다라고 전에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다 임박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루마니아 SMR 사업의 최종 투자 결정이 임박을 했는데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는 다음 달 12일에서 13일 이틀간
이 SMR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에 대한 주주 투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가 1월 달에 났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13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목금에 이제 저 주주 투표를 통해서 최종 투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종 투자 결정이 되면 이제는 뉴스케일 파워 모델이 루마니아에 들어갈 수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기자 기업들과 건설, 특히 삼성물산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외 이 SMR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혹은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서서히 SMR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건설 기업들도 계속 이제 이 원자력에 대한 수주 기대감으로 기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홀텍사가 이렇게 300메가와트급 2기 미국 팰리세이드 쪽에 올해 1분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 국내 산업이 이제 단독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원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관계자는 유럽을 비롯해서 독립국가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중동, 그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대형 원전 사업 중심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만큼 이 대형 원전도 우리나라가 단독 수출이 가능한 국가들이 서서히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코 두코바니 이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단독으로 수주하는 그런 상황이 또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튀르키예와 사우디는 미국과 원자력 합의를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올해 아마 구체적인 이행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 사우디에 AP1000을 넣을지 APR1400을 넣을지, 원래 웨이스하우스와 우리가 합의를 할 때는 중동 쪽은 APR1400 우리가 단독 수주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와가지고는 미국이 이제 우리 쪽에다가 AP1000을 넣어라라고 압박했다라고 작년에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미가 같이 진출할 확률은 100%고 어떤 모델을 쓸지가 결정이 이제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무조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베트남 원전도 이제 1호기는 이제 러시아로 갔지만 2호기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도 마찬가지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줬기 때문에 이제 2호기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미국 쪽으로 이제 합작으로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세 개 다 이제 수주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또 체코, 테멜린과 그 다음에 폴란드 쪽에 또 수주를 한다면 벌써 지금 해외 수주만 대형 원전이 뭐 10기 가까이가 되죠. 그만큼 지금 많기 때문에 미국 플러스 해서 해외 수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SMR 시장까지 원전 해체 시장까지 하면 뭐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뭐 당장이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한가를 가고 해야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차분하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트리거가 당겨질 때까지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 계속 주목이 가죠. 이제는 기후 장관이 원래 탈원전을 주장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했고요. 정부 자체가 확실히 이제 원전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광판을 이제 키고 매일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잘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시각에 전력이 많이 사용되고 그것이 어떤 적기에 어떤 에너지가 사용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한쪽 에너지에 집중을 했을 때는 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저 에너지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기후에 영향을 받는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는 만큼 기저 에너지원이 늘어야 된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단순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된 원자력 발전만 넣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넣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때와 지금은 완전 다른 상황이 우리나라에 이제 반도체 대규모 단지가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플러스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생에너지를 임기 중에 1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발전이 잘 되고 바람이 잘 부는 그 시기에는 이 전기료가 엄청나게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런 낮에는. 그러나 해가 지거나 이제 기후가 좋지 않아서 그 많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
풍력 발전이 제대로 효율을 내지 못했을 때 그때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반도체 단지, 신규 단지가 돌아가고 있고 저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과연 ESS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에 하나를 대비했을 때를 생각해서 기저 에너지원을 늘린다라고 봤을 때는 LNG 가스 터빈을 엄청나게 많이 짓던지 아니면은 대형 원전을 짓거나 혹은 소형 모듈 원전을 지금 빨리 개발해서 그 부분들을 건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 결국에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송전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초기 비용은 좀 비싸고 조금 이제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발감도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나 다른 이제 해외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는 검증 차원에서라도 벌써 지금 70여 종을 개발하고 있고 건설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원전 시장을 이렇게 독점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소형 모듈 원전 시장과 대형 원전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SMR이 필수 기술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뭐 처음 하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위험성이 강조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제 해야 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지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송전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SMR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고, 이제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역별 전기요금을 다르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업용부터 도입을 하는데 이제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일수록 산업용 전기요로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동해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그 지역들은 상당히 전기료가 떨어질 거고요. 특히 철강 쪽, 그 다음에 부산, 창원, 여수는 아니겠네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남 쪽에서 울산 쪽,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볼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은 추진되지 않겠지만 향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전기료가 싼 곳으로 기업이 이동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서남해 쪽에도 이제 태양광 에너지와 해상 풍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공장들이라면 그쪽으로 산업단지를 형성해도 충분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조금 이렇게 좌초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 이제 발전 단가를 낮게 지금 지정을 해서 지금 정부 쪽에 추진하는 것과 이제 이 기업들이 받아들인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좌초된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정부 쪽에서 이런 것을 보고 아마 좀 조정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다시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미 하나오션 이런 곳에서 해상풍력 추진선을 수주를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해상풍력 국내 국산 기업들이 또 이제 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국 쪽에 막힌 공급망 해법을 지금 이제 한국에서 찾는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과 에너지 설비를 지금 영국에서는 필요로 하고요. 값싼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영국에서도 이제 이런 기자재 위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겪고 있는 공급망 병목, 이제 송전 설비부터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짓는 구조물 전반에 걸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변압기와 변전소, 케이블, 터빈, 타워, 모노파일 등 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거의 모든 구성 요소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높고 특히 2030까지 해상풍력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원자력 발전도 늘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와의 그런 기자재 공급, 건설 협력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들도 영국 시장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은 유동성에 대한 흔들림이 있어서 시장이 뭐 흔들리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엄청나게 트리거가 당겨져서 주목받는 테마가 아닌 이상은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휘청이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주목받는 시기가 늘어지면서 시장이 내려가면 충분히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미국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는지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향후 단독 수출 가능성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조금 더 이 원자력이라든지 그런 에너지에 투자를 활발히 함으로써 이 관련 기업들이 힘을 받는지도 봐야 됩니다. 전체 시장은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고 그 상황이 지금 가고 있고 에너지에 대한 이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좋은데요. 근데 그 시장에 대한 유동성 위기감과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움직임의 차이가, 그죠? 타이밍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기다리면 올라가겠지만 언제 올라갈지는 사실은 저도 알 수 없고요. 협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느 순간 이렇게 지루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튀어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시기는 뭐 내일까지는 아니더라고. 이제 한 3월 혹은 뭐 더 늘어지면 하반기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뭐 매일 차트 분석하면서 뭐 내일 오릅니다, 오늘 오릅니다, 털리지 마세요. 이런 영상들은 조금은 계속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이 차트는 뭐 참고로 추세 차트 참고로만 보시고요. 그냥 월봉만 봐도 됩니다. 연봉, 뭐 월봉 이렇게만 봐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산업에 대한 흐름과 그다음에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투자를 한 데는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림수가 있고 그 노림수가 나타나는지만 대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